자, 요약집 20페이지 테마 7번입니다. 자, 이중매매 법리입니다. 자, 먼저 원칙. 예, 갑을 간에 매매하고 동일한 부동산을 또다시 갑병 간에 매매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요건이란 말은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중매매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야. 만약 갑을 간에 매매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매도인 갑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하고 매매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미 제1매수인 명의로 등기까지 했다면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논점은 되지 않아요. 그럼 주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이행에 착수, 중도금은 지급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병 간의 매매가 된 경우 이게 논점이 된다고. 그리고 제1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면 이것도 시험의 논점 아니에요. 누구 명의로 등기됐을 때? 제2매수인. 그때 이중매매의 법리는 첫 번째 매매는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논리예요. 이 두 번째 매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논점이라고. 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을 두 번 매매해도 이중 매매는 원칙 유효합니다. 그럼 갑을 간의 갑병 간의 매매가 다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먼저 한 자 명의로 등기하면 이건 별로 논점이 없다고. 누구 명의로 등기됐을 때? 제2매수인이요. 그럼 갑병 간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었기 때문에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제1매수인 명의로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제1매수인은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에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하여 제1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동일한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등기했기 때문에 제2매수인. 그럼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제2매수인이 혹 갑과 을이 매매했다는 것을 알고 매매했을 때에는 이중매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2 매수인이 알고 매매했다면 이중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알아도 유효합니다. 예. 그럼 비교해 보죠. 예, 동일한 부동산을 갑을간에 매매하고 또다시 갑병간에 매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2 매수인 명의로 등기한다면 매도인은 제1 매수인을 배신했잖아. 먼저 매매하고도 제1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행위, 배신행위 했다고. 그리고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때는 이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데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네. 그럼 적극 가담이란 무엇을 적극 가담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미 갑을간에 매매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권유, 요청까지 한 것이 무엇이다? 적극 가담이요. 그럼 알고만 있은 것을 적극 가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단순 악이에요. 단순 악이란 용어가 무엇하고 구별하는 개념이다? 적극 가담. 알고만 있었지 권유, 요청은 하지 않는 것이 무엇? 단순 악이. 알고도 적극적으로 권유, 요청까지 한 것이 무엇? 적극 가담이요. 그때는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돼요.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해도 제2 매수인이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약도 유효하고 등기까지 해야만 해. 예,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정의관념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제1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고 제1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합치해요. 왜? 매도인은 제1 매수인을 배신했고 제2 매수인은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매도인과 제2 매수인은 욕을 들어도 싸잖아. 비난받을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1 매수인은 비난받을 짓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런데 법 이론상 제1 매수인 명의로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왜?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면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시험의 논점이 아닌데 제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반환 청구 못해요. 매도인도 제2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정의관념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제1매수인 명의로 등기하고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합치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거예요. 등기할 방법을 만들었다고.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하지 못한다가 판례입니다. 왜 채권자 대위권인가?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은 직접 매매한 적은 없잖아요.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직접 말소 등기 청구 못합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 못합니다. 이 등기는 대법원 판례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이미 등기되었던 자가 청구하는 게 무엇이다? 이 등기라고.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권리자는 이미 등기되었던 자이거나 등기가 되지 않아도 법률상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청구하는 등기예요. 제1매수인은 등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등기도 청구 못해요. 그래서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예. 법 이론하고 하나도 맞지 않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유명한 명판결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면 이게 말소가 되면 등기는 갑에게 돌아가잖아요.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하고 요구하여 등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면 되고 그 외에는 시험에 정답이 되는 요소는 아닌데 제1매수인이 뿔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배신했잖아 배임행위.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또한 제2매수인도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들은 정답이 되는 요소는 아니고
등기하고 소유권으로 가는 구조, 이게 이 판례의 핵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를 기억하고 그 다음 그럼 만약 좀 줄일게요.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라면 제2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돼도 제2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제2매수인이 아직 말소 등기되기 전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귀하로 하여 정과 또다시 매매 계약하고 이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이자를 전득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3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전득이라 말이 이어받을 전 얻을 덕, 제2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한 자,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자, 현행부동산 등기 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점이라.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적장부 등기부를 조사 확인하고 거래했는데도 등기된 자가 무권리자라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이 이런 제3자 등을 보호하겠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언제나가 아니고 만약 제3자가 보호가 된다면 무엇에 따라 보호된 것이다? 법률에 따라 보호가 된 것이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예외 아닙니다. 예. 그럼 어떤 경우에 제3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규정을 우리 시험 범위에는 8가지가 있어. 8개 기억해야 됩니다.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의 해제 표현들이 가등기 담보 명의신탁이에요. 이 8개 외에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 8개 중에는 이중매매란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중매매란 말이 없기 때문에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라면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3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제3자가
선이라 해도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이 8가지를 꼭 좀 기억하셔야만 시험을 친다고. 8개를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는 이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이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한다고 돼 있어. 그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지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소급표 때문에 제3자가 불척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해제하기 전에 계약은 유효했잖아요. 유효할 때 거래한 제3자인데 차후 해제권자가 해제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권리자와 거래한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민법 548조 제1항 단서에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냥 제3자라고 돼 있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이 민법 규정은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에요. 해제하기 전에 계약이 유효할 때 거래한 자는 선의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법률상 보호해요.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 규정을 판례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판례가 제3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해제는 했지만 아직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판례가 무엇인 경우에만 보호하겠다고? 지금 잘 안 되면 5, 6월 지나면 돼.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표현대리 행위의 상대방을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제3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 조문이 표현대리 행위의 상대방을 제3자라 규정하고 있다고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제3자,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된다. 비난의 여지 없어야 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 제3자는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엇이 경우에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아직까지 자세히는 하지 않았네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해드릴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어요. 부동산 실명법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외부관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자거든.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가 수탁자의 배의 명의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악 불문하고 보호해요.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론이 끝날 때 좀 빠르신 분은 8개 기억하는 건 기본이고 제3자가 어떤 경우에 보호가 되는지까지 이론이 끝날 때쯤은 민법이 잘 되는 분은 아셔야 돼. 민법이 잘 안 되는 분은 시험장에 가시기 전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8개만 기억해도 알 수 있죠. 이중매매는 법률상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는 선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예. 라는 걸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요약집은 17페이지, 기본서는 46페이지요. 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입니까? 1번 법률행위다. 2번 법률행위 아니다. 법률행위 맞죠? 이런 것도 지문에 물어보더라 할 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다. 반사의 질서행위도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법률행위 맞습니다. 잘못 착각하면 법률행위가 유효해야만 법률행위인가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해도 그건 법률행위 맞아요. 예, 무효인 법률행위. 예. 자, 104조는 103조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의 질서행위의 한 유형이에요. 왜 예를 들고 있는가? 반사의 질서행위 중에 너무너무 자주 일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럼 103조와 104조의 차이점은 이건 구체적이에요. 이건 무엇이고? 추상적이고. 그럼 103조하고 104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계에 있어요. 104조가 추상적이고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 104조가 있다고. 반사의 질서행위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럼 104조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여기에 쏙 들어오잖아요. 되겠습니까?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예요. 그럼 이런 행위는 104조에는 안 들어왔잖아.
그렇지만 103조에는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가? 그래서 성립 요건이 중요하다고요. 시험에 성립 요건을 물어봅니다.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합니다. 주관적 요건이 두 개가 있어요. 피해자, 달리 말하면 본인이라고도 말해요. 의 주관적 요건하고 가해자, 달리 말하면 폭리자라고도 말해요. 달리 말하면 폭리,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의 주관적 요건이요. 자, 그럼 먼저 객관적 요건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저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도대체 몇 대 몇이어야만 현저한가 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무상행위의 죄송합니다. 무상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정여예요.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는 하나이지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채권 포기 행위와 같은 단독행위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매가 재미난다 할 때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많이 생겼다고.
예를 든다면 10억짜리 건물을 3억에 낙찰받았다면 3억 주고 10억짜리 건진 거 아니냐고. 오래전에는, 최근에는 별 재미없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잘 안 생겨. 최근에는 심지어는 어찌나 투자할 데가 없는지 1등의 혈안이 돼가지고 120% 줬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친분이 없어서 이야기 안 했지만 그런 사람 같으면 차라리 집에 주무시라고 싶어. 경매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고. 경매는 의사표시와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잘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접근. 경매는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겨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이에요. 먼저 세 가지 용어를 기억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또는이지 밋이 아니다. 또는 및 단어로 묻지 않아요. 적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함축된 용어를 제가 썼을 뿐이에요. 또는이란 말은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이지 밋이 아니기 때문에 셋을 모두 갖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시험 지문은 풀어서 옵니다. 그때 궁박은 시험에 물어봅니다. 궁박의 의미를. 궁박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해요. 그럼 통상적으로 삶이 공궁하다고 말하면 경제적 원인을 이야기하거든. 그럼 정신적, 심리적 원인은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궁박에 포함시키겠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럼 이걸 기억하기 위해 예를 든다면 사례 시험 아닙니다. 시골에 할머니가 연세가 많고 배움이 없어요. 16세 시집 와서 지금 90쯤 됐다고. 영감님이 어찌나 엄하든지 대문 밖을 못 나가겠다고. 항상 영감님 덕만 보고 살았어. 같이 밭 갈고 농사 짓고. 얼마 전에 꼬장꼬장한 영감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농사 짓는 농토가 시가 한 10억쯤 해. 근데 그런 가치도 잘 몰라. 그럼 10억짜리 농토가 있으면 그 할머니는 지금 좀 먹고 살만합니다.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약간 풍족해요. 근데 어젯밤에 전화 왔다고 아들내미한테.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는데 불과 2억의 부도 위기래요. 그럼 이 어머니는 정신없지 지금. 2억만 외치고 돌아다니십니다. 어머니는. 누가 2억 줄 사람 없나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 10억짜리를 2억에 팔아버렸다고. 그 할머니가 지금 정신적 심리적으로 궁박하지 경제적으로 궁박하다 안 하다? 안 하다니까. 이거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예. 경솔의 의미는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무경험은 그 의미를 시험에 물어요.
딱 정해진 영역은 누구라도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전지전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는 말은 일상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말합니다. 딱 정해진 영역의 무경험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그럼 가령 제가 민법을 강의하지만 단 한 번도 부동산을 직접 거래해 본 적 없어요. 그럼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영역에 저는 경험 없지. 그래서 제가 사고 팔 때 손해를 좀 봤어. 무경험을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일상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말한다. 그 다음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객관적 요건,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고. 단지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제가 그 할머니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저도 농사 짓고 있어요. 할머니가 혼이 빠진 것처럼 2억만 외치고 다니고 있어. 그래도 2억보다 훨씬 가치가 높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바른 사람이면 절대로 먹으려고 안 하지. 나중에 욕먹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가 제가 좀 여유가 있는 걸 알고 가서 갖다 안긴다고. 자네 돈도 많은데 그냥 2억만 주라고. 내 땅 들고 가라고. 마지못해 받았다고. 그럼 아들내미가 부도위기란 걸 알았다면 피해자가 궁박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 할머니를 옆구리를 찔른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저는 땡 잡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할머니가 혼이 빠진 것처럼 2억을 외치면 제가 옆구리를 콕콕 찔러야 돼. 아이고 할매, 아들내미가 지금 부도위기라는데 그 땅덩어리 들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내 2억 줄게. 내한테 팔아요. 이렇게 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만 됩니다. 이 말을 달리 이렇게도 표현해요. 폭리행위의 고맙습니다. 악의까지 있어야만 무엇이 성립한다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자,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할지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가해자가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를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줄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정된다는 말이 오면 무조건 틀려요. 되겠습니까? 추정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 책임은 모두를
모든 요건을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요. 왜? 입증 책임의 대원칙입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면 무엇이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누구다? 무효 주장자. 그래서 기억 좀 하자는 얘기예요. 입증 책임은 수업 시간에는 설명드리지만 문제풀이 할 때 두 문자로 해버릴 거예요. 분석하면 너무 어렵거든. 불공비무란 말이 지금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중에 할 비진의 표시에서 입증 책임을 물어보면 누가 입증하는 것이다? 무효 주장자. 자, 그 다음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이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전부 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건 시험에 안 물어본다고. 법률행위를 대리했다고. 대리요. 법률행위를 대리했을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전부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경무대만 기억할 거예요. 청와대의 전신입니다. 경무대란 말이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그럼 자동적으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이요. 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또한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 허용하지 않아요. 이건 반사의 질서행위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반사의 질서행위와 차이점, 사회 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전환시키는 건 이상하잖아. 전환도 못해 반사의 질서행위는.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 설명드렸고 혹 있기 전에 공지 좀 해야 되겠네요. 다른 게 아니고 민법은 전국 공통입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모두를 다 할 수는 없거든. 전국 공통으로 판례 특강을 합니다. 판례는 수업의 연장입니다. 연장. 그런데 무료로 하면 될 것인데 전국 공통으로 유료입니다. 유료. 예, 그래서 판례를 꼭 좀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특강은 뭐 선택에도 관계없지만 예, 시간이 허용되는 분은 꼭 들으시고 그렇지 않고 피치 못한 일이 있으면 참 가슴 아프네요. 예,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많은 판례를 설명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모든 판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나중에 그 판례집으로 특강을 할 것인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다 설명은 못합니다. 민법 총칙의 판례들은 거의 대부분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주로 물권법, 계약법에 관련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일요일에 하죠 아마. 예, 아마 그래 알고 있네.
시간이 되시면 되도록이면 꼭 참석하십시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